이 역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오만하고 불손하고 무도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대한다면 당연히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했던 이기현 전 비서관 두 분 다 사실상 경량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향 병에 홍정민 의원에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이 두 분들 목소리 아마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정치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신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총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모시고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두 분을 저희가 선거에서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저희가 뭐 지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들 들어오면서 우리 프로그램 좀 풍부하게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특히 부평을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고향방에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서 합니다. 저는 그 일산 동구를 중심으로 한 고향병에서 홍정민 의원과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현입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당직자로서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약 20년 이상 일해왔고요.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민정수석실 그리고 안보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그리고 청와대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산에서 일산광장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정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정 쪽에 계셨으면 조국 장관하고 같이 계셨나요? 네, 처음 이제 조국 장관하고 같이 일기 이제 민정수석실에 참여해서 일했습니다. 최강욱 의원도 있었고. 최강욱 의원 제 다음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요? 그렇죠. 두루두루 같이 하셨네요. 그럼요. 5년을 풀로 채운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해서 5년을 풀로 채워서 사람들이 이제 순장조라고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뭐 정치보복, 우리 용어로 하면 정치보복. 거기서는 뭐 잡아내기? 이런 거는 실제로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참담하죠. 참담하다. 참담합니다.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퇴임 이후에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원전 사건, 최근엔 통계 조작 사건까지 저희들이 퇴임하면서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떤 정치적 공격을 해볼까에 대해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외에 상상 밖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분히 이념적이고 그리고 정치 공세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 그런 탄압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처음에 저도 들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저 검찰 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랬죠. 이런 얘기 안 물으실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근데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뭐예요? 충성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결국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 일단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셨는데 최강욱 의원의 말씀으로만 보아도 공직 검증을 하는 단위에 와서는 본인이 검찰 개혁의 가장 앞에 서겠다. 공수처 설립에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본인이 할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그 뒤에 검찰총장 취임한 뒤의 모습과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모습은 그가 그때 주장했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구태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제 수용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싸우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하면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야 되겠다는 열의가 있고요. 각오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네. 국민들에게 한없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1기 적폐청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2기의 권력기관 개혁을 수행했던 청와대 출신으로서 보면 저희가 법과 제도를 다 바꾸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법의 정신에 위배한 시행령으로 네. 또 인사의 독점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왔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는 네. 이 역진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잘 아시겠네요. 검찰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뭐 생리부터 해서 물론 검찰 출신 전혀 아니십니다만. 저는 뭐 검찰 출신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담당했던 법무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있어서요. 예, 예. 제가 저희 주로 이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네. 개혁 작업들이 좀 많이 진행되었고 네. 그 관련 법들도 많이 바꿨고 과정에서의 내용은 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검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은 지금 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을 수직 개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수직 개혁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인데 이것을 깨버렸어요. 네. 검찰 중심으로 해서 수직 개혁한 이 틀은 반드시 저희가 극복하고 엎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4년간 일산에 거주하기도 했지만 네. 제가 성장하였던 모든 과정을 당과 청와대와 또 국회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 경력을 제가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 총선 출마 후보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이 역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오만하고 불손하고 그리고 네. 무도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대한다면 당연히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검찰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셔서 그러세요. 네. 예.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 장관과 총리는 국무회의장에 들어갈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들어갈까? 누구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들어갈까? 저는 물론 대통령이 1번이겠지만 네.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인사검증 특히 이제 정무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지휘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네. 개각 얘기가 나오고 각 부처의 인사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입장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눈을 마주치고 한동훈 장관이 웃어줄지 아니면 찡그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국무위원들의 현실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거의 법무부 장관이지 총리 네. 위에 있는 권한으로 보자면 거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총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래요. 그렇게 봐도 과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인사의 집중의 문제는 그만큼 조직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와대 계시니까 너무 잘 네. 아시겠네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사 기조가 주는 것은 국정 운영의 메시지인데 이것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고 그리고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어진다면 네. 이 사람이 인사도 담당하고 법도 집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국가기구가 상당하게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네. 질서, 자유, 정의가 훼손되는 네.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가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기구가 이렇게 되면 균형을 잃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네. 경찰개혁, 국정개혁 모든 것이 이 인사 문제를 소스로 해서 인사를 제도는 시행령으로 바꾸고 네. 법은 시행령으로 뒤엎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인사기조는 법무부가 갖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그다음에 경찰청의 인사관리는 행안부의 경찰국 이렇게 집중시켜가는 거죠. 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제도 청문회 열렸지만 김만수 합참의장 네, 후보자 네. 또 꿍짤찍푹짤했던 누구야 신원식이 그리고 그 당시에 학포했던 이동관 또 정승희 뭐 정순신 네. 어제 합참의장 이게 굉장히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국방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당연하죠. 것인데 예 그런데 뭐 주식 거래를 하고 작전 중에 골프를 치고 학폭을 한 이런 사람이 합참의장과 뭐 국방부장에 임명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나라의 국방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네. 건데. 예. 특히 이제 안보 관련된 관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태도가 단지 그분들의 직장에서의 승진과 그다음에 영예뿐이 아니고 특히 군이라든지 국정원, 특히 뭐 외교부라든지 이렇게 외교안보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 충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국가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인사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크로스 예, 체크도 하고 뭐 당연합니다. 민심 동향도 예. 보고 네, 그렇습니다. 세평 보고서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 특히 이제 외교안보 뭐 군이 좀 대표적일 수 있는데 저는 물갈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갈이.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던 군의 주요 장성들은 대부분 다 물갈이됐습니다. 아 그래요?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임명됐던 3성 이상의 장군들은 대부분 다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예. 그래요? 4성 장군은 당연히 다 나갔고요. 당연히 다 나갔죠. 3성 이상들도 대부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물갈이됐고 이 문제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도됐던 국정원 인사에서도 보면 단순히 1급이었다는 이유로 2급이었다는 이유로 1급은 전원 못 벗었고요. 2급이 꽤 많은 숫자인데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서 일했던 사람 내지는 청와대 파견 나왔던 사람 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도 윤희근 청장이 불과 2달 만에 2단계 진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해서 하고 그 앞에 있었던 치안정감들 보통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데 지금까지 근무를 했어야 될 치안정감들이 윤석열 출범하고 6개월도 근무 못하고 2달, 6달 만에 대부분 다 옷 벗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전임 정부에서 승진했거나 전임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저 태도가 결국은 인사 라인의 균형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보 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장성들이 다 잘 보도가 안 되니까. 전두환이 뭐 군사 쿠데타하고 나서 싹 경비관 물갈이 싹 하듯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거기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용감하게 수사를 했는데 하여튼 뭐 국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VIP라는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특검까지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뭐 해병대 하면 상당히 이제 보수의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속된 말이지만 골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해병대에서 보여준 어떤 여러 가지 그 대령의 얘기라든가 또 그걸 지지하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충격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때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좀 월권이다 이제 그 부당한 개입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이런 정권의 행태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심판을 좀 재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뇌관이 될 거예요. 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군의 장성들 전직 장성들 다 물갈이하고 뭐 뿡짜자 뿡짜 이런 사람이나 국방부장관을 아치고 거기서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북한 도발이니 안보니 얘기하는 대통령이 실제로 군 수뇌부하고 군의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마저 든단 말이죠. 국방이라는 게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사실 굴러가는데 그런 군 역량들을 그냥 대거 그냥 일거의 지휘체계를 흐트러뜨리듯이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그런 이유 외에는 지금 다른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자기 지휘체를 무너뜨리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계기점이 돼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고, 맞아요.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은 국내 사망 사고, 그다음에 국내 성범죄, 그리고 입대 전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1심서부터 예외 없이 인지되는 즉시 민간 경찰에게 이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령께서 충실히 따랐던 것이죠. 박정훈 대령이요? 박정훈 대령은 충실히 따랐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재까지 해놓고 이것이 어느 기관의 분노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뒤집어져서 다시 지침이 내려가고 수사 대상과 범죄 혐의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것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포착되었던 성비위 문제가 군 경찰에서 군 내에서 무마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맞아요. 사망 감사 주의가 사건으로 만연하니까요.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군은 군 검사도, 군 경찰도, 군 판사도 다 계급장을 갖고 있는 그렇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왜곡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군사법을 개정했던 것이고 이 취지가 이제 정확하게 반영됐던 게 박종훈 대령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아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군 내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해병대 네, 내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법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려고 하는 군인들 이런 저는 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이제 번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을 사유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공직 사회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시 역진하는 과정에서 뒤집어지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느꼈을 이 고통 네. 그리고 이 역진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국기문란이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뭐 그런 수준이죠. 뭐 그거 더 하죠. 옛날에 했던 거 더 하죠. 나라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전두환도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전두환 더 하죠. 더한 것 뭐 같아요. 박정희 욕하고 전두환 욕했지만 저는 뭐 예. 그동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건 오히려 친사일 정도로 완전히 뭐 무단 통치에다가 무도하고 정의 원칙도 없고 뭐 하다못해 독재는 했어도 예. 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잘해보려고 사람도 뭐 쓰고 교복자회라도 예, 하고. 예. 뭐 뭔가 시도를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 볼 때 이제 대통령 노름 하나 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력 가지고 좀 자기 개인 노름 하는 것, 자기 가족과 일신의 어떤 그룹의 예. 이해를 지키는 것 외에는 예. 달리 다른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이건 뭐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얘기하니까 말이죠. 이 저기 누구죠? 청와대 계셨으니까. 아 갑자기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김건희 얘기가 수가 없어. 아니 실제로 그 계실 때는 저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예, 영부인 담당하는 곳이 있었죠. 여사님. 이 사람은 좀 뭔지 모르겠어냐. 저는- 지금 또 AP에 또 따라갔어요. 예, 그러니까요. 뭐 따라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새 과다한 외교 활동과 그리고 외교 활동에서 보여주는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이 모습은 네. 국가를 대표하는 그 여사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품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제2부속실 말씀 주셨는데 네. 대통령의 친인척을 담당하는 건데 또 민정수석실의 역할입니다. 물론 여사는 좀 달라서 네. 제2부속실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서 1부속실은 대통령, 2부속실은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죠. 그런데 그 2부속실을 지금 없애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대선 때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문제가 나와서 돼서 죄송합니다. 뭐 내주만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2부속실을 안 만들고 자기들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2부속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맞는 부속실에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부속실이 그냥 일정이나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막고 해야 될 일에서는 거르고 이런 일을 이 부속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제가 대로 볼 하는 때는 거죠. 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는 이게 약간 좀 섭정 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부속실 필요 없죠. 더 그렇지.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예, 대통령실에 뭐 홍보 요새 사진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야 되는 상태고 모든 것은 김건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저 용산 시대에 지금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정승희가 대표적인 일종의 인물 뭐 아니겠습니까? 섭정 예. 비슷하게. 그저 뭐야 의전비서관을 그 이벤트 회사 했던 사람이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뭐 쫓겨났지만 이번에 네. 극폭으로 하여튼 그리고 그 인천에서 오셨으니까 그 저희 뭐야 그 저에게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포 편입 문제. 이건 지역에서 어떻게 유정복 시장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예.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인천에서 좀 뭐 황당해, 뭐 전 국민적으로 황당해하죠. 예. 제가 또 옛날에 또 김포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네, 김포를 김포를요? 잘 알죠. 그런데 김포 시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김포 시민들도 지금 절대 더 반대하고 있고 네. 뭐 며칠 전에 지금 김포의 두 국회의원들 두 분이 나와서 뭐
김포 서울시 편입 안 돼. 뭐 이렇게 못 박아서 한번 너 와라, 얘기했고요. 김경인 와라 이렇겠지. 예. 그래서 뭐 시민들도 다 반대에다가 네. 뭐 당시 현장도 그렇고 네. 경기도의 의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요. 이게 뭐 총선용 정치 쇼다라는 거는 뭐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역풍을 맞는 거. 그래도 뭐 부산의 조경태인가 예. 나타나갖고 뭐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뭐 그러더라. 저희 지역에 오시더라고요. 예. 저희 지역에 김종혁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국민의힘 중앙일보, 위원장이죠. 중앙일보 출신에다가 또 그냥 그렇죠. 뭐 윤석열 언론 TV 나와갖고 윤석열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맞습니다. 김종혁 씨가 김포도 고양시도 서울시로 편입하자라고 프랭카드를 바로 다음날 걸었어요. 그래요. 네, 그 사람 그리고- 고향병이에요? 고양병입니다. 국민의힘 위원장이고요. 최근에 출근하다 보니까 프랭카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산의 조경태 의원 TF 위원장인데 조경태 의원을 초청해서 행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아직도 메가시티 김종혁이는 고향이 서울에 편입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부의장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고양 시민도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대다수 이것을 정치적 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도가 불순하거든요. 강서에서 대패한 뒤에 네. 6개월 전에 예. 이런 메가 폭탄을 집어던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예. 자기들의 허약한 이 당세를 그리고 어려운 처지를 지금 극복해 보겠다. 선거를 한번 뒤엎어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선거용 느끼지 않기 몸부림에 때문에 가깝죠. 뭐 그렇죠. 어떤 상의도 된 것도 없고 지역적으로.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울 텐데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 수도권 내에서는 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당세에서는 약세이고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끌고 갈 것이다. 이슈는 이런 생각을 끌고 가지고 나가려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겠죠. 몸부림을 그래서. 치죠? 네. 김종혁이 그 사람 어떻게 움직여? 저 관심. 계속 설치고 다녀요, 여기요? 제 편이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 하여튼. 뭐 지역 위원장이시니까. 지역 위원장이니까. 예, 예, 예. 아. 그리고 저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 그럼 누가 잘 안 될 텐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경쟁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 단독 공천이야 경선 안 해도 돼. 민주당은 많은 것 같고. 예, 어? 수도권에 지금 인천 쪽도 그렇고 지금 네. 현재 비어 있는 조직들의 조직책도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누가 그렇게 오겠어?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매로 누가 오겠어? 어? 장지원도 안 오겠다 그러는데 나는 부산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자, 뭐 현안들 다 준비된 현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분 뭐 또 하신 말씀 있으면은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기현 예. 교수와 함께 마지막. 그렇죠. 네. 예. 예. 너무 선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다 시청자분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뭐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고양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고양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여서 이번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도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재건축 이슈가 제일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지역 얘기만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 평화 경제를 기본 틀로 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의 진흥 그리고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네. 제가 고양시를 위기의 고양시를 기회의 고양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주민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양시를 바꾸는데 열렬히 힘있게 일해보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좀 끌어내요. 윤석열 끌어내는 기본이죠. 기본입니까? 예. 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제가 공직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예. 공직사회가 무너질 겁니다. 아, 그래요? 무너진다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파행과 이 독선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군요. 예. 그것이- 공직사의 생리를 잘 아시겠네요. 예,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 중반기에 총선 패배로 맞이할 큰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기 절로 가는 겁니까? 윤석열을 저 후쿠시마로 가서 별장 거기서 사는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